자, 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산업기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회부터 앞으로 쭉 나갈 건데, 이런 국가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고, 계속 심화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파악만 하셔도, 정말 공부하시는데 흐름 같은 건 충분히 다 잡고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편하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냥 암기를 하거나 뭐 간단하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넘어가면서 좀 지겹지 않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감과 공구가 모두 회전하면서 절삭하는 공작 기계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일감과 공구가 모두 회전한다 라고 할 때, 자, 선반은 공구만, 공작물만 회전하죠. 밀링머신은 공구만 회전하죠. 그리고 드릴링머신도 밀링과 비슷하게 공구만 회전하면서 내려오죠. 근데 이제 원통 연삭기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삭, 죄송합니다. 연삭 숫돌이고, 여기 이제 공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 그래서 연삭 숫돌이 공작물과 이렇게 만나면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에 있다시피 모두가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하면서 공작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식으로 공작물의 표면을 치수대로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원통연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2번 문제. 버핑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 자, 버핑은 이게 그림 먼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 버핑은 보시면 연마와 유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연마제를 천이나 가죽으로 된 부드러운 버프. 자, 요게 이제 버프가 되겠죠. 자, 이 버프에 묻혀서 연마된 부품을 미세한 표면 정도로, 그러니까 정도는 얼마나 정밀하냐, 얼마나 뭐 다듬어져 있냐, 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미세한 표면 정도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버프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버프는 사용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공작물의 표면을 광택내기 위해, 예, 광택이랑 여기 매끈하게 하는 거랑 다 비슷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밀도를 요하는 가공보다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자, 이 말이 나쁜 말로 어떻게 보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황삭이나 정삭 같은 이제 가공을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치수를 변화시키는 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가공이 다 됐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찰면을 아주 뭐 매끈하게 다듬어야 되거나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외관을 좋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버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싱을 하기 전에 공작물 표면을 다듬질하기 위하여. 자, 폴리싱 하는 것과는 뭐 연관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서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싱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뭐 더 좋겠고요. 폴리싱을 하는 부위랑 버핑하는 부위 자체가 좀 뭐 연관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리고 3번 윤활제 구비 조건. 자,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 2019년, 18년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릴 건데, 지금은 여기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상태에서 충분한 점도. 자, 점도가 유지가 되어야 이렇게 공작물이 이 바이트에 의해서 깎여 나갈 때 이 사이에 점도가 있어야 이렇게 유막이 형성돼서 과열과 뭐 늘러붙고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윤활제 구비 조건에서. 그리고 한계 윤활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유성이 있을 것. 자, 견딜 수 없는 유성이 아니고, 예,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번이 두 개가 완전 상극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윤활 상태, 경계윤활 상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한계윤활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유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산화나 열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 자, 안정성은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자, 이런 공작물이 바이트에 의해서 깎여 나갑니다. 뭐 이렇게 가공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 사이에 안정성이 높지 않으면요. 안정성이 낮으면 이 사이에 고온 고압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재료와 이 공구의 재료가 이렇게 섞여 버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치수도 안 맞고 표면도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이 산화나 열에 대해서 절삭류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절삭류가 투입이 돼서 얘가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요 두 개 공구와 공작물이 서로 쓸데없이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구랑 얘가 늘러붙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란 얘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 뭐 열이나 압력이 가해져도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정성이란 말과 뭐 불활성이란 말, 그러니까 활성이 되지 않는다, 화학적으로. 얘 둘이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화학적으로도 섞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활성이 좋고요. 활성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고 균질할 것.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활, 냉각, 밀폐, 감마, 청정작용 이런 5가지 뭐 키워드들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놨을 때도 좀 여러분들이 좋은 말, 안 좋은 말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브로칭 머신에서 브로치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브로치의 구조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친 날, 중간 날, 다듬질 날 요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좀 더 정밀하게 못 그려서 죄송한데 이 절삭부에 보시면 뭐 날이 당연히 촘촘하겠죠. 다듬질 날로 갈수록. 그래서 한번 쭉 밀어서 가공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브로치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절삭부 크게 보면 죄송합니다. 예, 절삭부, 안내부, 자루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경사부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안내부, 절삭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루부가 있다. 우리 선반이나 밀링에서도 우리 끼우는 쉔크 같은 거를 사용을 하죠. 자루 부분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자루 부분, 쉔크 부분이 있고 안내부, 절삭부가 같이 있다라는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직업병의 발생 원인. 자, 이런 건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공장 규모가 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겠죠. 공장 규모는 큰데 지저분하면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거고, 공장 규모가 작아도 굉장히 깨끗하면 직업병 발생할 일이 없겠죠. 뭐 정돈이 잘 돼 있거나 하면 공장 규모는 상관이 없고 다른 거는 연관이 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오토콜리메이터입니다. 오토콜리메이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보셨을 때 이제 이런 측정기를 직접 보시지 못했더라도 뭐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측정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토콜리메이터는 망원경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망원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일종이고 각도 측정기니까 각도에 관련된 평행하냐, 평면이 맞는가, 직각이 맞는가, 진직도가 맞는가 이런 각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측정 대상물에 부착된 반사경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경로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쪼이면은 바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런 데 쪼이면은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그리고 각도가 좀 다른 곳에 이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겨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각도를 쏘았을 때랑 반사될 때의 그 빛의 경로를 추적을 해서 순간적으로 딱 분석을 하면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평면이면 그대로 튕겨 올라오겠죠. 근데 미세하게 이런 홈이 있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걸 오토 콜리메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요. 자, 7번은 답부터 보면 배럴 가공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럴 가공도. 자, 회전하는 상자에 동작물과 숫돌입자, 공작액, 컴파운드 등을 넣어서 막 섞는 겁니다. 막 섞거나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을 하면 이 제품이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우둘투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둘하면 여기 공작액과 컴파운드들이 막 같이 두드려 대면서 매끈한 면을 점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매끈 막 두드리면서 그러면은 요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뭘 두드렸을 때 얘가 톡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철이란 말도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그래서 매끈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는 게 배럴 가공이다.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쇼피닝, 슈퍼피니싱, 버니싱.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기사 문제나 뭐 다른 기술, 특히 기술 쪽 관련 문제들 보시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풀었습니다. 자, 이걸 풀었으면 배럴 가공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나머지 쇼피닝, 버니싱, 슈퍼피니싱이 뭘까라고 공부를 하는 게 2번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슈퍼피니싱, 버니싱, 쇼피닝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흐름을 이제 앞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8번도 유의사항이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공작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 이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왜 우리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할 때 두 손 다 해서 돌리는 경우 잘 없죠. 한 손으로 이제 나머지 한 손 어디 받치고 한 손은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데, 두 손으로 다 잡고 사용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맞는 말, 틀린 말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은요. 절삭정의 3분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3분력은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력이란 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척에다가 이렇게 선반 가공물을 고정하고 회전을 시키죠. 그 다음에 바이트를 이렇게 갖다 대서 얘를 단면을 칠 수도 있고 외경 황삭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물리에서 작용 반작용 배웠듯이 이렇게 딱 바이트를 갖다 대는데 척이 뭔가 버텨주는 힘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죠. 공작물이.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트를 갖다 댔을 때 얘가 날아가지 않고 공작물 본체는 유지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깎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저항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벡터 값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요 세 가지 축으로, 그죠? 세 가지 축으로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크기를 분석해 보니까 주분력이 제일 크고, 보통 이 배분력, 이송분력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순서입니다. 주분력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배분력, 이송분력은 공동 이의를 다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표면 분력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분석을 할 땐. 자, 그리고 10번 수기 가공에서 순화살을 가공하는 공구는, 자, 이거는 간단한 건데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꼭 보시고요. 그죠? 다이스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탭은 암나사 구멍을, 그러니까 탭은 구멍에다가, 만들어진 구멍에다가 암나사 산을 파는 거죠. 그래서 탭은 그렇게 쓰는 거고, 리머는 구멍을 더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스크래퍼 긁어내는 거. 그래서 수기 공구들,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이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장점입니다. 자, 배율이 높다.
그리고 뭐 이런 타원 테이프와 편심 등의 측정을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경 측정에 있어서 정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교 측정 기간이기 때문에 마스터는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먼저 읽어본 이유는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비교 측정기라는 말을 공기 마이크로미터와 꼭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기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내뿜게 하여 그 유출량과 압력 변화에 의해서 미소한 치수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요 한 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정밀한 측정 작업을 할 수 있고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류를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공기 마이크로미터 방식에 대해서 뭐 아닌 것은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양식, 배합식, 유속식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거라면 뭐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 측정하는 기기다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게 비교 측정기는 비교 대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측정기는 눈금을 직접 읽는 거죠. 근데 비교 측정기는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똑같은 뭐 치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재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가 꼭 필요합니다. 마스터라는 건 뭐 본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본보기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12번 보링 가공에서 보링 머신에서 가공이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링 머신은 우리 드릴링 머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드릴링, 리밍, 태핑 이런 것들 다 구멍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릴링은 구멍 뚫는 것, 리밍은 뚫려진 구멍, 정밀하게 다듬는 것, 태핑은 암나사 산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라인딩은 보링 머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밀링 작업에서 떨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떨링은 자 여기 영어로 적혀 있듯이 죄송합니다. 채터링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터링이라는 말을 실제로 보전 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떨림이라는 말보다는 그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떨림이 발생한다라는데 이 조건을 우리가 잘못된 조건을 좀 바로잡아주면 뭐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닌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쁜 말 가공할 때 조건이 나쁜 것들을 찾아보면 생기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자, 공작물의 길이가 짧을 때 공작물의 길이가 짧으면 긴 것보다 안정적이겠죠. 그러면은 떨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놓고 바이트의 날것이 불량할 때 날것이 불량하면 당연히 가공이 잘 안 되겠죠.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절삭 속도가 부적당할 때, 뭐 안 좋은 말이죠, 이것도. 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떨림이 생기겠죠, 불안정하니까. 공작물의 고정이 불량할 때, 이때도 불안정한 상태니까 떨림이 생긴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의 길이가 짧으면 고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떨림이 생기는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밀링에서 상향절삭과 비교한 하향절삭 작업에 대한 장점입니다. 하향절삭 작업의 장점. 이거 헷갈리시면 상향과 하향 중에 하나만 확실히 외우시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제 뭐 공부는 비교해서 제대로 하시는 게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공부를 좀 하기 머리에 딱 쏙쏙 넣기 힘드신 분들은 하나만 확실히 하시면 되는데 특히 하향잘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백래시 제거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백래시 제거 장치. 그 얘기는 백래시가 생긴다는 거죠. 하향절삭 시에. 상향절삭 시에는 서로 딱 맞물리기 때문에 반대로 딱 맞물리기 때문에 백래시가 생기지 않는데 하향절삭은 백래시가 생깁니다. 보시면 뭐 쉽게 그냥 보시는 방법은 하향절삭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공작물도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죠, 계속. 그러니까 백래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절삭은 이거와 반대로 이제 쳐 올리기 때문에 서로 고정이 되면서 백래시가 생기지 않는데
하향절삭은 백래시가 생기기 때문에 백래시 제거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일단 하시고,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서 이해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이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해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서요. 자, 그리고 15번 연삭가공의 특징. 자, 연삭가공은 보시면 경화된 칸과 같이 단단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다. 자, 단단한 재료로 가공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삭가공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재료를 바이트 같은 걸로 갖다 대면 바이트가 깨지고 가공도 잘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연삭가공은 입자를 뭉쳐놓고 그 입자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경화된 강, 뭐 단단한 재료들 이런 것들 할 때 연삭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물과 접촉하는 연삭점의 온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비교적 낮진 않습니다. 절대. 다른 가공에 비해서 엄청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정밀도가 높고 표면 갖추기가 우수한 다듬질면, 예,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일반 가공에 비해서 거의 바이트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연삭 숫돌은 이렇게 막 정밀한 입자를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정밀도가 더 높고 표면 그치기가 우수합니다. 가공을 했을 때 연삭 가공을 한 게. 자, 그리고 숫돌 입자는 마모되면 탈락하고 새로운 입자가 생기는 자생작용이 있다. 자, 요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앞으로 숫돌 입자의 마멸, 파쇄, 탈락, 생성, 요 순서로 우리가 숫돌 입자의 일생이라 해봐야 뭐 엄청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멸, 파쇄, 탈락, 생성의 요 순서를 공부해야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겠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이지만 1, 3, 4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출문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주체가 같이 매짐이 있는 재료 저속절삭. 자, 요거는 이제 칩의 종류 4가지, 이것도 어떨 때 나오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자, 유동형 칩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칩입니다. 좋은 칩. 바람직한 가공이 되고 있을 때, 바람직한 조건으로 가공이 되고 있을 때 나오는 칩을 유동형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단형 칩은 이렇게 여기 유동형 칩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에 비해서 전단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칩이 탁탁탁탁 썰려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전단형 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전단형 칩 같은 경우에는 취성이 큰 재료 이런 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열단형 칩은 잡아 뜯고 있는 형태죠. 칩이. 그래서 점성이 있는 재료. 그리고 예, 점성이 있는 재료라고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성이 있는 재료. 그러니까 잡아 뜯는 형태니까. 그리고 균열형 칩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먼저 다 파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답이 균열형 요건데, 주철과 같이 매짐, 그러니까 취성이 있는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생기는 칩의 형태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성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한다. 이런 키워드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적어놨지만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재료. 그러니까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빠지직해서 먼저 이만큼이 나가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을 균열형 칩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급속기한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이 급속기한 장치가 있는 공작 기계와 없는 공작 기계를 앞으로 구분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쉐이퍼랑 플레이너입니다.
자, 쉐이트랑 플레이너는 그러니까 가공을 할 때는 이제 천천히 갔다가 가공을 하지 않는 바이트가 저까지 갔다가 복귀를 해야 되죠. 복귀를 할 때는 급속으로 빡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급속기한 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퍼랑 플레이너가 급속기한 장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자, 알루미나계보다 AL2O3 알루미나계보다 단단하나 취성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매짐이 크다. 매짐이 크고 인장 강도가 낮은 재료의 연삭에 가장 적당한 탄화규소 SiC계 숫돌입자의 기호는, 자, 솔직히 이 문제는 앞에까지 다 없고 요거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탄화규속의 숫돌입자 기호는 탄소죠. C입니다. C. 그 알루미나계보다 단단한 취성이 크다. 그리고 매짐이, 그러니까 취성이 크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장 강도는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인장을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겠죠. 그래서 이 인장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잘 인장 강도가 낮다는 건 잡아당기는 거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재료다. 그러니까 소성 가공이 힘들겠죠. 소성 가공은 얘가 쭉 늘어나는 요런 가공을 할 때 소성 가공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쭉 늘렸는데 얘가 빠지지 부서지면 인장 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연삭에 가장 적당한 탄화규속의 숫돌은 C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를 해놨고요. 탄화규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 탄화규소. 그래서 G가 붙은 녹색 탄화규소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나, 백색 알루미나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이 용도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보조크레, 이거는 이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에 나온 것만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M00은 프로그램 정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정지고, M01은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 그러니까 기계에서,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계에서 M01 ON, OFF가 있습니다. M01 ON이 돼 있으면은 M01 코드를 짰을 때 우리가 쭉 있고 M01을 해놨을 때 멈춥니다. 근데 OFF를 해놓으면 M01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 M01을 무시하고 무조건 멈추게 하는 건 M02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종료.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고 얘는 프로그램 종료죠. 그래서 아예 종료시킬 때 M02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M98 보조 프로그램 호출, 그리고 M99 보조 프로그램 종료하고 주 프로그램으로 복귀해라. 이런 용어들 다 공부하기 힘드시면 보기에 나오는 거라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센터리스 연삭기. 자, 센터리스 연삭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보실게요. 자, 센터리스 연삭은 공작물을 센터나 척으로 지지하지 않고 지지판, 여기 지지판 있죠? 지지판을 이용해서 원통면을, 이게 지금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조정 숫돌이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주고 연속 숫돌로 본 가공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물고 있는 이런 게 없죠. 그냥 지지판과 조정 숫돌에 고정돼서 연속 숫돌로 깎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늘고 센터가 필요하지 않고 가늘고 긴 공작물에 유리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쭉 이렇게 긴 공작물을 가공하는데 유리하겠죠. 그 센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리스 연삭기, 센터가 없다 연삭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용어를 긴 공작물에 유리하고 연속적인 가공에도 용이하다. 그리고 단점은 긴 홈이 있거나 이런데 이제 긴 홈이 쭉 있는 키움 같은 형상이 있거나 아니면 대형이거나 아주 무거운 공작물은 연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그런 무거운 공작물 특히, 그리고 아주 큰 거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가공물을 연속으로
가공하기가 수월합니다. 길고 긴 공작물 그리고 연속으로 가공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리고 연삭 깊이는 거친 연삭의 경우 0.2 정도다. 연삭의 깊이로서 0.2 정도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정 수틀은 연삭축에 대하여 경사시켜 가공한다 라는 말이고, 가늘고 긴 공작물을 척이나 센터로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센터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니까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배는 1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